안녕 친구들. 또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뭐 먹었지? 저는 참치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계란 스크럼블 해서 먹었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도 또 그런 친구들 예쁜 마음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그런 뭐 예쁜 마음들보다 소중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느껴온 바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마음들보다 더 값지고 귀한 마음들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쁜 마음들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닥쿵닥 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책 읽어드릴게요. 죽음은 수용소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할 때 당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우리는 언제 석방되는지 몰랐다. 실제로 수용 기간은 불확실했으며 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 저명한 연구 전문 심리학자는 강제 수용소에서 이런 삶을 일시적인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용소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다른 수용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어떤 수용소로 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수용소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의 불확실성은 결말이 났지만 이번에는 결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뒤를 잇는다. 이런 형태의 삶이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 끝난다면 과연 언제 끝날 것인지를 미리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가 없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삶을 포기한다. 따라서 내적인 삶의 구조 전체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퇴행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실직자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삶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실직한 광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들이 아주 기이한 형태의 변형된 시간 감각, 내면의 시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실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감자들 역시 기이한 시간 감각을 경험했다.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폭력과 배고픔들이 하루를 꽉 채우고 있는 수용소에서는 하루라는 작은 단위의 시간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보다 긴 단위의 시간, 예를 들자면 일주일은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 수용소에서 내가 한 번은 동료에게 하루가 일주일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도 내 말에 동의한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의 시간 감각이 얼마나 역설적이었던가. 이와 관련해서는 예리한 심리학적 관찰이 돋보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토마스 만은 서로 비슷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폐결핵에 걸려 요양소에서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환자들을 등장시켜 인간의 영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들도 똑같은 상태, 미래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는 생존의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수용소 동료 중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역에서부터 수용소까지 길게 줄을 서서 행진에 들어왔는데 그 행진이 마치 자기의 장례식 행렬 같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삶은 전혀 미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삶이 날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다른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갇혀 있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갇혀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그 요인이다. 철조망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손이 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상적인 삶은 수감자들에게는 유령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 그가 바깥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저 세상에서 온 사람이 바라보는 이승과 같이 비춰졌을 것이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서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비현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예외적으로 어려운 외형적 상황일 뿐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수용소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정신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경멸한다. 그들은 눈을 감고 과거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물론 아주 극소수 사람만이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의 실패와 죽음을 통해서도 이런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평범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평범하고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스마르크스의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생이란 치과 의사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앞에 앉을 때마다 최악의 통증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끝나 있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는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어떻게 굳건히 하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늘 듣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단순함들이 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리에 가까운 것들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단순함으로부터 찾고 가장 순수한 그런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찾으면 좀 답을 찾고 구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수용소에서 수감자가 입은 정신병리적 상처를 정신요법이나 정신위생학적 방법을 이용해 치료하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수감자들 중에 몇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목표를 찾아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으로 이렇게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기대를 갖기 위해 때때로 자기 마음을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희망이잖아요. 그런 희망의 끈들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어려운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보다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게 뭐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사 결과가 안 될지라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반드시 배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 된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이뤄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으세요.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긴 행렬에 끼어서 수용소에서 작업장까지 몇 킬로미터를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찢어진 신발 때문에 발에 심한 종기가 생겼다. 날은 추웠고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우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나는 우리의 누추한 생활과 연관된 끊임없이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게 될까? 만약 특별 배급으로 소시지가 나온다면 그것과 빵을 바꾸어 먹을까? 2주일 전에 상으로 받았던 담배 한 개비를 스프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을까? 한쪽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끈을 대신할 철사를 어디서 구하지? 시간 안에 작업장에 가서 평소에 내가 일하던 작업반에 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 다른 작업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고약한 감독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매일 긴 행렬에 끼어서 작업장에 가지 않고 대신 수용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카포는 없을까? 그 카포와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다가 매일같이 시시각각 그런 하찮은 일만 생각하도록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생각을 다른 주제로 돌리기로 했다. 갑자기 나는 불이 환히 켜진 따뜻하고 쾌적한 강의실을 강단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청중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내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상으로 이런 극심한 환경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걸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한 상황과 순간의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나 자신과 문제는 내가 주도하는 흥미진진한 정신과학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스피노자가 그 윤리학에서 무엇이라고 했던가?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저도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진짜 그런 잡음들이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때때로 그런 필요 이상으로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안 듣고 싶은데 다
무슨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말들을 사람들은 뭐 일부러 들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듣는 것 자체도 그냥 에너지 낭비다, 소모적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든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되게 제가 어떤 진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소음들이 안 들리고 그냥 저만,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막이 쳐 있고 그 안에 제가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도 그렇고, 뭐 어떤 장소에 갔는데 뭐 평상 같은 게 펼쳐져 있으면 하늘만 집중해서 보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주변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저랑 하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도 있고, 물소리에 집중할 때도 그래요. 물소리, 파도소리 그럴 때도,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실 때도 그 향기가 있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종종 느끼거든요. 그럴 때 되게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 현존해 있지만 또 현존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종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과 내가 분리되는 것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 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공간에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력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타락의 길을 걷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아주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를 띠고 일어난다. 수용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징후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친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을 두려워했다. 대체로 이런 현상은 아침에 수감자가 옷 입고 세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병장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간청과 주먹질, 위협도 효과가 없다. 그냥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이런 위기가 병 때문에 생긴 것일 경우 그는 병실로 옮겨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밖에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자기가 싼 배설물 위에 그냥 그렇게 누워있으려고만 한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언젠가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이런 위험한 자포자기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를 보았다. 우리 구역의 고참 관리인인 그는 그 전에는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가였다. 그가 어느 날 나에게 고백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의사 양반, 나를 위해서 말이요. 저는 언제 우리 수용소가 해방될 것인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언제 그런 꿈을 꾸었소? 내가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그가 대답했다. 그때는 막 3월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그래 꿈속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나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3월 30일이래요. F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수용소로 들어온 전쟁 뉴스를 들어보면 그 약속한 날에 우리가 자유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 F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다. 3월 30일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에게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다. 헛소리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은 것이다. 3월 31일에 그는 죽었다. 사망의 직접적 요인은 발진티푸스였다. 진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정신상태, 용기와 희망 혹은 그것의 상실,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러운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내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절망했으며 잠재해 있던 발진티푸스균에 대항하던 그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되었고 그 몸은 병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꿈속의 목소리가 했던 말이 맞기는 맞았던 것이다. 내가 이 경우를 통해 관찰하고 도출해낸 결론은 후에 수용소 주치의로부터 들었던 말과도 일치했다. 그 말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로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보다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것들도 기간을 좀 더 멀리 미뤄서 언젠가는 꼭 될 것이라고 하루하루 그렇게 새 나가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기간을 짧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정해놓고 또 그날이 오지 않으니까 절망으로 바뀌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질병들과 면역력들도 급격히 떨어져서 그렇게 죽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은 마음이랑 이런 정신력들이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가 이렇게 결과들을 봤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은 마음들 그런 의지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 단련하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고 하면 더 점점 발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 안에는 그런 잠재력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잠재력과 친구들의 천재성이 연결되면 진짜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가치를 믿으세요. 진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생명증진센터에서 우리는 수치심 중독에 뿌리를 둔 상호 존중을 전문적으로 여기 읽었다. 감정의 중요성. 영구 심리학자인 실번 톰킨스는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 감정은 즉각적인 경험의 형태를 지닌다.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감정은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이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으로 표현된다. 톰킨스는 인간은 타고난 9가지 감정들을 구분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다양한 얼굴 표정 속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얼굴 근육이 마치 입력이나 된 것처럼 이러한 표정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문화에서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하는 만큼 감정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밑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톰킨스는 감정이 우리의 타고난 생물학적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감정은 마치 차를 운전하기 위해 넣는 기름과 같이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더욱 확장시킨다. 감정이 없다면 사실상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톰킨스의 이론에서 6가지 주요한 감정들은 흥미, 기쁨, 놀라움, 걱정, 두려움, 분노다. 반면 수치심은 하나의 부수적 감정으로서 일종의 방해 요소처럼 초기 단계에서 경험된다고 보았다. 수치심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서는 그 상황을 멈추어 버리거나 제한한다. 불쾌감과 혐오감은 인간의 타고난 방어적 반응들이다. 어떤 유독한 냄새를 맡았을 때 불쾌감은 윗입술과 코를 올라가게 만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유해한 물질을 맛보거나 삼켰을 때 혐오감은 침을 뱉거나 토하게 만든다. 인간의 다른 반응들처럼 불쾌감과 혐오감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생물학적 장치이지만 심리적인 불쾌감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곤 한다. 간단히 말해 감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욕구 중 하나가 위협받을 때 감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게 된다. 우리들 대부분은 톰킨스가 말한 긍정적인 감정들, 즐거움, 흥미로움 또는 놀라움을 느끼도록 허용한다. 적어도 이것이 좋은 감정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 감정 등이 억압되었을 때는 흥분과 흥미로움 그리고 호기심의 감정들 역시 막혀버린다. 이런 일이 이미 우리 부모에게 일어났다면 그들은 자기 아이가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아이들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호기심을 가진다거나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게 된다. 재평가 상담으로 알려진 하비 제킨스의 치료 모델은 초기 고통에 관한 연구와 매우 흡사하다. 제킨스는 심리적 외상의 경험을 동반한 감정이 차단당하면 정신은 그 경험을 평가하거나 통합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 에너지가 심리적 충격이 해결되는 걸 막아버릴 때 정신 그 자체는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은 점점 더 감소되는데 이는 유사한 경험들이 발생할 때마다 감정 에너지의 방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최초의 정신력 충격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실제로 일어난 그 일과는 상관없이 어떤 강렬함을 느끼게 된다. 앞에서 이러한 현상을 무의식적인 연령 퇴행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파블로프의 유명한 개 실험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실험에서 개는 매번 먹이를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종소리를 들으면 먹이가 없는데도 침을 흘리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린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때마다 그때의 느낌을 경험한 초기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강한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슬픔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슬퍼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를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우리 내면에서 얼어붙어 버릴 것이다. 역기능적인 가족의 규칙들 중 하나는 느끼지 말라이다. 이 규칙은 내면 아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조차 금지시킨다. 또 다른 규칙은 말하지 말라이다. 뭐든지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꾸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창의성들이 더 두드러지고 또 그런 창의성들은 또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도 그런 진짜 그런 예술적인 부분으로 꽃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재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자원들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쭉 연결성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 역시 감정의 표현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감정만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가족마다 다양한 말하기 금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의 경우 죄책감을 제외한 모든 감정들이 금지되어 있었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로 간주되었다. 나는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의 가정은 3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합리주의가 남긴 부산물들을 붙들고 있는 다른 어느 서구 가정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합리주의는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감정적이라는 건 이성적인 것보다는 덜 인간적이라고 여겨졌다. 감정을 부끄러워하고 억제하는 게 대부분의 서구 가정의 규칙이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가장 말랑말랑해 있는 상태, 어떤 감정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오히려 뭔가 새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가장 좋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받아들이고 그러려면 이렇게 스스로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읽어드릴게요. 번영과 행복을 계획하고 얻어낸 방법. 저는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어요. 늘 피곤해요. 의욕도 예전 같지 않고요. 마치 방전된 것 같다고나 할까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클레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생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라 설명했다. 정서적으로 메마른 삶은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우시면 생생하고 놀라운 일을 인생에서 경험할 겁니다. 클레어는 하루 2번 성공과 부가 내 것임을 확인하는 확언을 하며 자기 안에 내재한 부라는 선물을 발견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그간 마음속에 갇혀있던 탁월한 능력이 다시 발현되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흘러들어왔다. 클레어는 새롭게 시작된 자신의 인생에 매우 만족했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악하다고 비난하면 돈이 도망간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돈에 대한 사고를 바꾸어 돈과 친구가 되면 돈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마음의 법칙은 완벽하게 작동해 내면에 품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는 속성이 있다. 악을 생각하며 선을 누릴 수는 없다. 선을 생각하며 악을 겪을 수도 없다. 이는 가난한 사람도 원하기만 하면 마음의 법칙을 훈련해 부, 성공, 재산을 사방에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자는 의식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번영을 숨쉬는 공기처럼 여긴다. 모든 생각은 창조적이다. 생각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강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를 시각화하면 가난을 향한 믿음을 내쫓고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번영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방면을 비롯해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을 뜻한다.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생명의 원리가 자유, 조화, 기쁨, 사랑 속에서 흐르도록 돕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해 매일 확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잠재의식도 프로그램처럼 매번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결과값은 항상 같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삶의 경험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생과 다른 결과를 원하면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명령어를 바꾸어야 한다. 증가의 법칙을 이용해 1달러로 비행장을 산 조종사 이야기. 알래스카 주노에 머물던 때 점심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남성이 입고 있던 빈티지 가죽 재킷을 멋지다고 칭찬했더니 재킷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전투기 조종사였던 삼촌께 물려받은 옷이에요. 한때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에 이 재킷을 둘러매고 주머니에 단돈 1달러만 넣은 채 이곳 준호까지 왔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고이 접은 1달러 지폐를 손에 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이 돈은 몇 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맴돌더군요. 마을 밖까지 멀리 걸어 나갔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져 주위를 둘러보자 공항이 보이더군요.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매점으로 갔어요.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냐고 묻자 주인은 자기를 도와주며 뭐든 마음껏 고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산대를 보는 직원이 지난주에 그만둬 주인이 모든 일을 해야 했기에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매점에서 먹고 자면서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점을 공동 운영했고 지분까지 나눠받았지요. 갖고 있던 1달러가 정말 엄청나게 불어났군요. 그런데 그 재킷은 이 이야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어느 날 퇴근해 집에 돌아가는데 알래스카 지대를 주로 비행하는 조종사가 재킷을 알아보고는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삼촌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던 저의 예전 꿈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제 소유 비행장을 가졌지요. 제 명의인 전세기 여러 대의 승객을 태우고 알래스카 전역을 비행합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성공했지만 물론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부가 자유롭고 즐겁게 끊임없이 제 인생에서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준호에서 만난 조종사처럼 누구나 마음의 법칙을 활용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성공과 성취의 주춧돌이라고 믿고 이를 신성하게 여겨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부, 승진, 인정을 마음속으로 확언해 보라. 주변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 선의를 베풀어 보라. 상사, 동료, 고객, 친구 등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발전하며 부유해질 거라 확언하라. 확언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대로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동시에 망설이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 증가의 법칙을 이해하면 법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부와 성장의 빛을 타인도 알아보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가진 것이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루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증가다. 모든 생각은 행동의 첫걸음이다. 잠재의식에서 부를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경험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잘 때는 또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오늘 편안하게 마무리 잘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또 반짝 수위가 온다고 하긴 하던데 대체적으로는 포근한 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가운 편인데 그래도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 손발 특별히 차가우신 분들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말초신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강이나 부추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서 발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도. 근데 그게 또 자기 체질하고 맞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맞으면 섭취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찜질도 할 수도 있고 또 수면 양말도 신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니까 저는 절 운동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봤는데 절이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절을 한대요. 그러면 원래 건설 현장에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늘 절을 하고 시작한 거기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을 하는 것도 우리의 그런 신체적인 운동도 되지만 정신력을 집중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자요. 굿나잇. 안녕.